네, 손여로의 열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새로운 분장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리는 것도 멋있는 것 같고 오늘처럼 올리는 것도 좀 댄디하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먼저 시장 수요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코스피의 흐름이 녹록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뭐 반등하나 싶다가 이내 반락을 했었고 원체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슈가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좀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본의 내각이 바뀌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좀 촉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우리가 뉴스의 흐름을 보시면은 사실 수요일보다 월요일에 이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가 더 컸습니다. 근데 수요일에도 전기전자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수급의 변화가 나왔을 때 이 이슈 덕분에 이 이슈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내각이 바뀌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건데 일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천천히 할까 빨리 할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많은 투자분들께서 예상했던 사람이 아닌 이시바 이제 총리가 다시 총리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수요일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죠. 저는 미사일 발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0발을 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0발에서 40발을 쏘는데 180발을 쐈는데 다행히도 이 아이언 돔 덕분에 피해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세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런 세게 반응한 이유가 뭐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뭐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화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피해가 이제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좀 전면적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발표를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원자재 가격 또 물가에 많은 판단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반도체 가량은 조금 약세를 보여줬지만 뭐 2차 전지라든가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도체 중소형주인 코스닥 전기전자 이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좀 시장이 좀 반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허벅지를 찌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괴로운 장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외에 다른 섹터들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아쉬운 장세지만 그를 제외한 섹터를 보유하신 분산 투자를 진행해 놓으신 분들은 너무 염려할 장세는 아니었다 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도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젠슨왕 CEO가 HBM 수요가 원체 폭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그 흐름 안에서 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특징주인데요. 첫 번째로는 페노션 올라와 있습니다. 해운주가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페노션은 2.8%의 하락으로 3,800원 선에서 끝이 났는데요. 다른 해운주 대비해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요. 오늘 특징주로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뭐 흥하해운을 꼽을까, 대한해운을 꼽을까, 페노션을 꼽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페노션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파업 종료 뉴스가 12분 전에 나왔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해 주셔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뉴스는 한 가지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흥하해운이나 STX, 그린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특징주로 갖고 왔다고 한다면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 페노션을 갖고 왔기 때문에 공략해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상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벌크 화물 운송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CFI보다는 BDI 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이제 미국의 항만 조합에서 좀 파업을 진행한 것이 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사라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임금 인상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SCFI보다는 BDI가 먼저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페노션이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이 미국의 항만 파업은 종료가 됐지만 지적적 리스크는 좀 중장기화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이 우군으로 있기 때문에 가만히 막고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도 홍해, 뭐 이스라엘, 이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1시간, 2시간 단위로 꾸준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검색한 뉴스 2시간 전에 반격을 하겠다 이런 뉴스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노션을 기반으로 쓸 때는 증권계통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비대 운임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거의 바닥 대비 3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고요. 하반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와 석탄이랑 곡물 같은 원자재 수요가 견조하고 용선 선대 규모에서 보수적이면서도 수익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업 방식 위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운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기관과 외인의 수급 아래 반등이 갓 나온 페노션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항만 파업이 종료가 됐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임금 62% 인상안에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해운주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거든요. 페노션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은 좀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고 실적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구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제 손절가는 3,600원 잡고 1차 목표가는 4,25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첫 번째 특징주 4,250원 목표가 그리고 하단은 3,6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핫했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 수요일에 3% 넘게 올라갔습니다. 19만 원이 돌파가 된 채 끝이 났는데 지금 보이시죠? 에코프로 머티 바통 이어봤나? 에코프로 머티가 10거래일 이상으로 뛰어줬잖아요. 지속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궁금해집니다. 에코프로 BM 어떤 관점이세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머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그 자금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뭘 소개를 드릴까 고민해서 에코프로가 곧 에코프로 BM이니까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린 것과도 마찬가지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요. 2차 전지가 그동안 반도체가 쉬면서 워낙 수급이 좋았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증권계통에서는 좀 눈이 높았는지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발표 대수를 보니까 전망치가 사실 몇백 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요?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오늘 정규장이 아직 개장이 안 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대한 양극재를 납품하는 비중이 많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완성차 기업들, 완성세 기업들에게도 판로를 이제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2차 전지를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에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부활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고려를 넘어서 통과가 됐을 때는 전기차의 판매가 촉진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완성셀이라든가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리튬 가격이거든요. 네. 리튬 가격이 70.5위안에서 약 2주가량 횡보를 했는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휴장 중이죠. 상하이 시장이 이제 휴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튬 가격이 9월 27일이 가장 종가입니다. 가장 최근 종가가 72.5위안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자체도 판로 개척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중국의 전구체 제조기업인 GM과의 사업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바닥에서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 간의
이제 순환매가 언제 일어날까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급 낙수 효과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물론 좋지만 에코프로 머티를 비롯해 에코프로 그룹주를 공략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낙수 효과를 이제 막 얻으면서 바닥 대비 올라오기 시작했고 에코프로 머티에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에코프로 BM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야금야금 계속 담아가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자리인 것 같은데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우선 19만 원 아래로부터 마이너스 5%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은 18만 원, 상단은 21만 원, 에코프로 BM 잡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와 봤는데요.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이 됐죠.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풀렸습니다. 4%의 상승으로 수요일에 마무리가 되면서 30만 원 돌파. 근데 장 초반에는 힘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방산 쪽 전반적으로 힘이 실리더라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자리일까요? 네, 저도 참 현대로템이 강했다고 한다면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장에는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오후장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탄력을 키우고 외국인의 순매도도 현저하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고도의 정밀기의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항공기나 자주포, 장갑차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인적 분할됐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선제의 이제 중간 지사 분할을 통해서 완벽한 방산기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갭을 상당히 메꾸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56%가 방산 분야이고요. 항공 분야가 20%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갭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 갭을 상당히 메꿨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실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쫓아왔다. 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적적 리스크가 꾸준히 나오면서 국내 이제 가성비 높다라고 하는 방산 기업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실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어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발 수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할 때 상대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를 챙겨가기가 쉬워요. 근데 방사는 어렵습니다. 네. 자주포랑 장갑차 이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가 굉장히 홍보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외국 방산 주요 인사들이 국군의 행사를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산 이 행렬이라든가 열병식을 보면서 그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행사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충남 계룡대에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미사일 요격 능력이죠. 그래서 뭐 아이언돔이라든가 드론을 이용한 요격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하나 AS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드론으로 요격이 가능한 다층 방어 솔루션을 공개를 하면서 기술력을 주목받았다.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2025년과 2026년에 기록하는 영업이익률은 현재 2024년에 기록하고 있는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수는 K9 자주포랑 레드백 K인 이제 한국형 모델인 레드백 K 전체 완성에 따른 중동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산 기업들은 최근에 나왔던 지적적 리스크나 매크로 변수 때문에 조정을 겪은 다음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조정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수급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아래 순항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30만 원 돌파된 자리에서요. 네, 현재 위치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21선 아래에서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등을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 위치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부터 마이너스 4%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29만 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34만 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34만 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손절가 29만 원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한마디, 오늘의 전략 또 주말이에요. 불확실함이라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장 긴급 전략으로 그만 싸우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뭐 전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화가 될지 단기적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저는 뭐 방위산업도 물론 좋아하지만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전력 설비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화 될지 단기화 될지 분석하는 요인은 많습니다. 그들의 뭐 경제적 위치나 지리적 위치, 그동안 나왔던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보통 발수랑 피해 규모, 그다음에 이 공격을 받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그를 둘러싼 원자재의 가격도 봅니다. 그래서 물론 발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이 공격을 받은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끝났으면 좋겠지만 몇 거래일 정도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재 가격 관련 종목들이나 중소형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전력 설비처럼 올해 하반기에 우리를 웃게 해줄 섹터에 대한 관심은 절대 접어선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그만 싸우시면 안 될까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감정이 없는 우리 시장 안에서는 관련주들 급등 나옵니다. 어떤 시각으로 또 시장 봐야 될지 계속해서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오늘의 열혈주 어떤 쪽으로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YC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얼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 순매수가 대충 일부 들어왔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도가 들어왔는데 코스닥 전기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이제 전기전자에는 보통 반도체가 있어요. 그럼 그 반도체 중에서 수요일날 강했던 섹터가 어디였을까요? 유리기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젠슨항 CEO가 이 유리기판 GPU의 수요가 정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세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건데 제 아무리 이 반도체 기업들도 시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성장성이 유망하다는 것을 알지만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금의 주인이 돈 달라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형 자금들로는 뭐 삼성전자, SK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이 삼성전자, SK에서 단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중소형주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도체 중소형주 픽을 받은 섹터가 유리기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YC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 재료 이제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판 가공에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시면 이 YC캠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 5세대 HBM의 12단을 세계 최초 양산을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칩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더 고성능 HBM이 들어가겠죠. 그럼 고성능 HBM에 필요한 장비를 작품과 부품을 YC캠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YC캠이 그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나 SKC가 유리기판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가장 양산화 시점이 가깝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YC캠이 삼성전기랑 SKC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열렬주로 YC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유리기판 핫했었는데 간밤 이제 젠슨왕 CEO의 발언 속에 오늘 반도체 또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YC캠 그럼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전거래일 종가가 18,550원이었고요. 지금 동시효과가 18,600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7,500원, 1차 목표가는 24,4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캠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24,400원, 손절가 17,500원 흐름 놓고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손여루의 열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